인류 최초의 도시 예리코에 잠들지 않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깊은 지식과 따뜻한 감성으로 역사의 길을 안내하는 여러분의 이야기꾼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 여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인류의 오래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역사의 현장을 찾아 떠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은 잠들어 있던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함께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막의 가장자리에 자리한 푸른 오아시스로 떠납니다. 그곳에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솟아나고 수많은 세대가 쌓아 올린 나지막한 언덕이 역사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예리코, 사람들은 종종 이곳을 지구상 최초의 도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무엇이 한 장소를 도시로 만드는 걸까요? 견고한 성벽과 높은 탑일까요? 창고에 가득 쌓인 곡식, 정교한 수공예품과 활발한 교역일까요? 아니면 같은 자리에 머물며 무너지고 또다시 세우기를 반복해온 굳건한 공동체 그 자체일까요? 오늘 우리는 물가를 찾아 캠핑하던 수렵 채집인들로부터 시작하여 안뜰을 중심으로 진흙 벽돌집을 짓기 시작한 최초의 농부들에 이르기까지 예리코의 기나긴 이야기를 따라가 볼 것입니다. 거대한 석조탑과 견고한 초기 성벽, 수없이 겹쳐진 재건의 흔적들, 죽은 자를 기리던 특별한 의식, 그리고 흑요석과 소금, 새로운 사상을 실어 나르던 교역로의 자취를 더듬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과 상인들이 자신들의 흔적을 남기고 성서 속 전설이 고고학적 발견과 마주하는 후대의 예리코까지 그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히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십시오. 수천 년의 세월을 간직한 이 오래된 이야기는 오늘 밤 오롯이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요르단 지구대의 바닥, 훗날 텔술탄이라 불리게 될 그곳에 서면 당신은 그 어떤 왕이나 장군도 해낼 수 없었던 위대한 지리의 힘을 느끼게 됩니다. 이 땅은 해수면보다 약 260m나 낮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기는 따스하고 고요하죠. 서쪽으로는 유대 광야의 고원지대가 거대한 돌담처럼 솟아있고 동쪽으로는 요르단강이 사해를 향해 유유히 흘러갑니다. 이 메마른 원형 극장의 한가운데 석회암 지층에서 솟아나는 민물샘은 단 한순간도 멈추기를 거부합니다. 만약 유랑 생활을 하던 인류가 처음으로 정착을 결심할 단 한 곳을 꼽아야 한다면 바로 이곳이었을 겁니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갈 무렵 기후는 춥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 인류에게 한결 너그러워졌습니다. 야생 곡물들이 계곡 가장자리를 따라 퍼져나갔고 가젤 영양무리가 초원을 누볐습니다. 약 12,000년 전 우리가 나투프 문화라고 부르는 수렵 채집인들은 이미 한 계절 이상 풍부한 식량이 있는 곳 근처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부싯돌 칼날에는 풀을 베어낼 때 생기는 특유의 반질반질한 광택이 남아 있습니다. 씨앗을 빻기 위한 무거운 절구와 공이도 발견되었죠. 이는 매년 반복되던 이동 생활이 점차 뿌리 내리는 삶으로 바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최초의 단서들입니다. 예리코의 오아시스는 그들에게 예측 가능한 식량 창고이자 편안한 잠자리였습니다. 예리코의 샘은 단순한 수원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안정제였습니다. 샘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가뭄이 들어도 사람들이 떠날 필요가 없다는 의미였고 범람원 근처에 작은 텃밭을 일굴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또한 돗자리를 만들거나 지붕을 이는데 필요한 갈대가 항상 가까이에 있다는 뜻이기도 했죠.
이곳에 연중 내내 머물기로 결심한 가족들은 그에 걸맞은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의 집들은 둥글거나 타원형이었고 땅을 반쯤 파고 들어가 낮은 돌축대를 쌓고 진흙 벽돌이나 다진 흙으로 벽을 올렸습니다. 지붕은 갈대와 나무를 엮어 드물지만 강하게 내리는 비를 막을 수 있도록 경사지게 만들었을 겁니다. 집 중앙의 화덕은 천장을 검게 그을렸고 가장자리에는 저장용 상자와 얕은 구덩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닥은 때때로 석회석을 뜨겁게 달궈 생석회로 만든 다음 물을 부어 반죽하고 젖은 분필처럼 펴발라 매끄러운 흰색 회반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방법은 돌의 성질을 변화시킬 만큼 뜨거운 불과 그것을 시도할 용기가 필요했음을 말해줍니다. 이는 호기심이 이미 생존 기술의 일부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일상생활은 빽빽한 단서들을 남겼습니다. 부드러운 분지 모양으로 달아버린 맷돌은 씨앗을 갈아 가루로 만들었음을 보여주고 밝게 빛나는 낙칼날은 사람들이 보리와 밀리삭을 베었음을 증명합니다. 불에 탄 식물 유적 중에는 후대 품종에 비해 나달이 작은 야생보리와 야생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예리코의 초기 주민들이 이미 집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고 물을 주어 이 곡물들이 더 무성하게 자라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이들은 완전한 작물화는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보죠. 진실은 아마도 그 중간 어디쯤 이 지역만의 복잡한 과정이었을 겁니다. 이곳 사람들은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채집하고 심고 어떤 밭이 더 잘 자라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그 실험들은 식물과 사람 모두를 변화시켰습니다. 동물들은 수렵과 목축 사이의 간극을 메워주었습니다. 예리코 초기 유적층에서는 가젤의 뼈가 흔하게 발견되는데 이는 여전히 사냥이 주요한 육류 공급원이었음을 상기시킵니다. 더 넓은 지역에서는 개들이 사람과 떨어져 사는 대신 곁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리코의 개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인간과 개의 동반자 관계는 널리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냥감을 찾거나 위험을 경고해줄 동반자를 길들임으로써 고정된 집은 더 안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장소에서 잠드는 것이 덜 위험하게 느껴지게 된 것이죠. 매장 풍습은 그들의 가족과 장소에 대한 생각을 가장 가까이에서 엿볼 수 있게 합니다. 많은 초기 가옥에서는 죽은 이들을 다져진 바닥 아래에 묻었습니다. 산자들은 기억 속의 조상들 위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는 마치 수많은 외침 속에서도 꿋꿋이 다시 일어섰던 우리네 역사처럼 그 어떤 성벽보다도 강한 유대감으로 가정을 그 땅에 묶어두는 행위였습니다. 이는 또한 공동체적 기억이 서서히 탄생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수백 년 후 같은 언덕에서는 조개 껍데기로 눈을 박아 넣은 해반죽을 바른 해골들이 바닥과 의자 밑에서 발굴자들을 응시하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유물들은 조금 더 후대의 것이지만 집을 가족의 무덤으로 여기는 관습은 가장 오래된 지층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리코에 산다는 것은 당신의 과거와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유적지 자체는 오래된 마을만이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 층의 집들과 깨끗이 정돈된 안들이 겹겹이 쌓여 하나의 거대한 언덕, 즉 텔을 이루었죠. 건물이 주저앉으면 사람들은 그 위를 평평하게 다지고 다시 집을 지었습니다. 겨울 폭풍으로 인한 홍수가 계곡을 파내면 사람들은 그곳을 메우고 보수했습니다. 언덕은 요리와 연기, 그리고 수리의 흔적을 한 세대씩 기록하며 서서히 솟아올랐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초기 마을 사람들이 보았다면 어리둥절했을 도구들로 이 겹겹이 쌓인 기록 보관소를 읽어냅니다. 숲과 씨앗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연구소로 보내지고
다져진 바닥의 미세한 단면은 재가 남은 흔적과 회반죽 제조법을 드러냅니다. 돌 조각과 뼈 파편은 일하고 식사하던 구석 자리를 알려주죠. 우리가 보는 깔끔한 지도와 그래프는 정착이라는 도박을 감행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매일 반복했던 일상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한 것일 뿐입니다. 교역의 흔적은 뿌리내린 공동체라 할지라도 고립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예리코에서 발견된 구슬과 장신구 중에는 지중해 연안, 어쩌면 홍해에서 온 조개 껍데기도 있습니다. 이 지역의 일부 칼날은 아나톨리아 고원에서 수많은 날을 이동해야만 얻을 수 있는 화산 유리, 흑요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해 유역의 역청은 낫의 자루의 접착제로 사용되거나 바구니를 방수 처리하는 데 쓰였습니다. 이러한 재료들은 사치품이라기보다는 계곡과 해안을 잇는 방문과 선물 교환의 그물망을 이루는 실과 같았습니다. 정착 생활이 곧 작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편도 여행이 아닌 재방문을 통해 조직된 더 넓은 세상을 의미했습니다. 정확한 인구는 추정하기 어렵지만 초기 예리코의 규모는 놀랍습니다. 수십 명의 인력을 동원해 일주일 만에 집 한 채를 지을 수 있는 수백 명 규모의 공동체를 상상해 보십시오. 둥근 집들 사이로 발길에 다져진 오솔길을 샘 근처의 작은 텃밭과 조금 떨어진 더 넓은 밭에서 다른 이들이 잡초를 뽑는 동안 망을 보는 사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발밑에서 삐걱거리는 갈대 돗자리 소리, 여인들이 곡식을 갈 때 울리는 맷돌 소리, 아이들이 벽돌에서 진흙을 긁어내는 소리, 해질녘 뼈로 만든 피리에서 흘러나오는 구슬픈 가락, 마을은 연기, 축축한 회반죽, 그리고 빻은 곡식 냄새로 가득합니다. 왜 이곳이었을까? 왜 그때였을까? 이것이 가장 큰 질문입니다. 그리고 예리코는 유난히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마치 우리 조상들이 명당을 찾듯 지리는 물과 따스함을 주었고 빙하기의 끝은 더 긴 경작 기간을 선물했습니다. 나머지는 인간의 지혜가 채웠습니다. 이 오아시스에 정착한 사람들은 석회석을 회반죽으로 바꾸고 식물을 길들여 더 안정적으로 식량을 얻고 굶주린 달들을 버틸 만큼 충분히 저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각각의 작은 개선은 더 큰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회반죽을 바른 바닥은 청소를 하게 만들고 저장고는 채워지기를 바라며 밭은 잡초를 뽑고 물을 주게 만듭니다. 편안함과 의무감의 이러한 선순환이야말로 마을이 공동체로 거듭나는 방식입니다. 물론 대가도 있었습니다. 정착 생활은 유랑 집단이 피할 수 있는 질병의 순환에 무기게 합니다. 저장해둔 식량은 그것을 빼앗을 용기가 있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목표물이 됩니다. 밭과 물의 권리를 둘러싼 분쟁도 생겨납니다. 초기 예리코는 그러한 대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치유된 골절 흔적, 홍수 피해와 재건을 암시하는 지층, 그리고 빛과 바람을 공유하기 위해 신중하게 배치된 집들에서 그 증거를 봅니다. 하지만 이 첫 장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요새화된 사고방식입니다. 유명한 석조탑과 방어용 흙 경사면은 조금 더 나중에 등장합니다. 예리코의 첫 번째 단계는 싸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가장 초기의 예리코는 현대적인 의미의 도시처럼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포장된 거리나 웅장한 신전도 시장 광장도 없습니다. 오직 샘 주위로 부풀어 오른 인간의 의지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짓고 유지하는 데 필요했던 노력, 노동과 기억을 조직했던 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이곳은 지구상에서 마을처럼 행동한 최초의 장소 중 하나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하나의 주소에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샘 옆에 자신들의 미래를 심었고
그들의 자녀들이 그 노동과 보상 모두를 물려받기를 기대했습니다. 수백 년 후 이 언덕에서는 고고학자들을 오늘날까지도 놀라게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들이 싹트게 됩니다. 돌로 만든 탑, 주위를 둘러싼 토목공사,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재료들. 그것들은 다음 장의 주제입니다. 지금의 이야기는 더 단순하지만 그만큼 더 놀랍습니다. 몇몇 가족이 좋은 물가에 캠프를 쳤습니다. 그들은 겨울을 났고 진흙과 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수확하고 저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릇이 곡식을 담듯 한 장소가 공동체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리코의 첫 세대들이 머무는 법을 배웠을 때 그들은 바닥을 다지고 저장고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샘을 품고 있는 언덕의 경사면을 바라보며 풍경 그 자체를 재창조했습니다. 금속 도구나 가축의 힘없이 이룬 이 프로젝트는 대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들은 정착지를 둘러싸는 돌담을 쌓고 그 앞에 깊은 도랑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발굴 당시의 사진을 보는 오늘날의 방문객들마저 깜짝 놀라게 할 만큼 높은 석조탑을 세웠습니다. 탑의 높이는 약 8m에서 9m에 달합니다. 현대식으로 따지면 3층 건물 높이입니다. 모든 돌덩이를 돌망치로 다듬고 진흙 모르타르로 하나씩 쌓아 올린 마을 사람들의 역작이었죠. 20세기 고고학자들은 이 언덕의 가장 낮은 지층에서 성벽과 탑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성벽은 들판에 돌들을 쌓아 만든 두꺼운 장벽으로 어떤 곳은 폭이 5m를 넘습니다. 그 앞에는 이회암과 석회암을 파서 만든 도랑이 있습니다. 폭은 수미터, 깊이도 몇 미터에 달하며 그림자처럼 성벽의 곡선을 따라 이어집니다. 탑은 성벽 바로 안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기초는 잘 맞춰진 돌들로 이루어진 원형이며 내부에는 꼭대기 전망대로 이어지는 20개가 넘는 좁은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중앙은 한때 오르내렸을 발길에 닳아 매끄럽습니다. 이 작은 디테일은 탑이 단지 보여주기 위해 지어졌다가 버려진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모두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예? 입니다. 방어는 가장 명백한 추측입니다. 성벽과 도랑은 공격자들이 힘겹게 만들죠. 하지만 이 시대에 한 장소를 포위 공격할 만한 군대가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또 다른 실용적인 대답은 홍수 조절입니다. 겨울 폭풍은 때때로 유대 언덕에서부터 계곡 바닥을 향해 와디, 즉 건천을 따라 세차게 밀려옵니다. 도랑과 튼튼한 성벽은 물의 속도를 늦추고 정착지의 경계를 지켜주었을 겁니다. 세 번째 대답은 실용성과 상징성 그 사이에 존재합니다. 탑은 돌로 만든 거대한 느낌표와 같습니다. 멀리서도 보이며 이 공동체는 조직적이고 강하다고 선언합니다. 망을 볼 수 있는 지점을 제공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징이 됩니다. 네 번째 가능성은 돌로 지은 시간 기록 장치라는 것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탑과 서쪽 능선이 특정 계절에 태양을 포착하는 수평선 표지 역할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정확한 정렬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이 아이디어는 최초의 농부들의 필요와 잘 들어맞습니다. 파종과 수확은 반드시 기억하고 공유해야 하는 주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순간에 공동체를 모으는 표지는 당신이 오를 수 있는 달력인 셈입니다. 내부의 계단, 좁은 입구, 그리고 꼭대기의 작은 전망대는 모두 어떤 종류의 의식이 행해졌음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알 수 없지만 그 관객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올려다보는 아이들, 지팡이에 기댄 노인들,
그리고 중요한 날짜를 알려주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든 사람들. 그 목적을 어떻게 설명하든 이 탑은 조직력에 대한 위대한 교훈입니다. 마치 우리 조상들이 힘을 합쳐 고인돌을 세웠던 것처럼 그 돌들은 무거웠고 어떤 것은 장정 혼자서는 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돌덩이들은 근처 경사면에서 채석되어 현장으로 운반되었습니다. 진은 모르타르를 섞고 날라야 했고 계단은 아래 계단 위에 단단히 놓이도록 조심스럽게 설치해야 했습니다. 구조물은 계절성 비가 미완성된 부분을 녹여버리지 않도록 충분히 빨리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는 수주에 걸쳐 추진력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큰 작업팀을 의미합니다. 합리적인 추정으로는 채석, 운반, 혼합, 쌓기, 마감팀을 갖춘 수백 명의 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는 리더십과 일정 관리를 그리고 성벽과 탑이 올라가는 동안 사냥이나 바치를 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먹일 식량 비축을 의미합니다. 성벽과 도랑 또한 비슷한 공학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돌 곡괭이로 기반함에 도랑을 파는 것은 느리고 반복적인 작업입니다. 인내심과 파낸 흙을 처리할 계획이 필요하죠. 도랑의 곡선이 일정한 것은 사람들이 자르면서 측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뒤에 성벽은 두껍고 약간 기울어져 있어 압력에 저항합니다. 이 기하학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전의 작은 프로젝트들로부터 물려받은 시행착오의 결과이거나 이 지역의 공유된 장인 정신의 기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깥면은 더 큰 돌로 마감하고 중심부는 작은 자갈로 채우는 선택조차 불규칙한 부분들로 안정적인 덩어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실용적인 이해를 보여줍니다. 탑에서 보는 경치와 그곳의 음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망대 꼭대기에서는 와디의 굽이, 동쪽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강줄기, 그리고 서쪽의 어두운 고원지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높이에서 외치는 소리는 빽빽한 지붕과 안뜰을 가로질러 퍼져나갑니다. 북소리나 뿔피리 소리는 노동력을 신속하게 조직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탑은 상징일 뿐만 아니라 통신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그 경계선에 묶고 정착지의 가장자리를 소리로 들리게 만듭니다. 성벽은 또한 사회적 경계를 정의합니다. 그 안쪽에는 집과 화덕, 그리고 무덤이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밭과 가축대, 그리고 이방인이 있습니다. 재산과 저장이 유혹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종류의 삶에서 그 선은 중요합니다. 하나의 좁은 문이 있는 성벽은 집들의 군집을 정문이 있는 마을로 바꿉니다. 문 통제는 누가 언제 들어올지에 대한 규칙을 만듭니다. 규칙은 그것을 집행하는 평의회나 장로들을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리코의 첫 번째 건축물은 첫 번째 시민 교육이기도 합니다. 재료는 돌과 진흙이지만 그 결과는 습관과 법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예리코가 청동기 시대로 접어들었을 때 이곳은 개념 증명을 벽돌과 돌로 써내려갔습니다. 오아시스는 완전한 의미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초기 정착민들의 작고 둥근 집들은 직사각형 방들로 바뀌었고 이웃이라는 개념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오솔길은 단단한 거리로 변했고 저장 구덩이는 질서정연한 창고에 쌓인 표준화된 항아리로 대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샘물의 속삭임에 잠을 깼지만 이제 그 소리는 도시의 하루 습관과 뒤섞였습니다. 동트기 전 가마가 데워지고 당나귀들이 짜인 바구니를 싣고 문을 통해 딸깍거리며 지나가고 서기는 나중에 계산될 배달물을 표시하기 위해 젖은 점토에 인장을 눌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리코가 남부 레반트 지역과 그 너머에 거의 동시에 나타난 새로운 도시 세계에 합류하는 순간입니다. 또한 이 오아시스가 자급자족하는 마을이 아닌 작은 경제 시스템의 심장이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변했는지 이해하려면 고고학자들이 텔 술탄이라고 부르는 언덕에 다시 서서 약 5,000년 전으로 시간속을 걸어가 봅시다. 이곳에 솟아오른 공동체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정적인 수자원, 넓게 펼쳐진 경작 가능한 토양, 그리고 서쪽의 고지대와 동쪽의 사막 사이를 꿰뚫는 오래된 길의 결과물입니다. 그 길은 오래전부터 흑요석과 조개 껍데기, 그리고 이야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이제 그 길은 사해의 소금, 밭의 곡물, 겨울에는 초원에서 풀을 뜯고 여름에는 언덕으로 올라가는 양떼의 양모, 그리고 멀리 북동쪽에서 두드려 만든 구리 덩어리와 같은 상품들을 대규모로 운반하기 시작합니다. 예리코에서는 이 모든 것에 세금을 매기고 거래하고 방향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지리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지만 조직이 그것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물질적 삶은 모두 연대기에서는 쉽게 놓칠 수 있는 일상의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화덕과 바닥에서 그것들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회반죽을 만들고 항아리를 수리하기 위한 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생석회를 만들기 위해 석회석을 가열했던 구덩이로 상처투성이입니다. 벽은 슬러리와 슬립을 섞으면서 튄 흰색과 붉은색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다른 건물에서는 바닥이 묶음으로 사용된 갈대가 임시틀로 쓰일 때 회반죽에 남긴 짜임새 있는 갈대 자국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러한 흔적들은 수공예를 일상으로 만든 도시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일상에서 도시가 큰일을 벌일 때 몇 주 동안 작업팀을 먹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잉여 생산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큰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리코는 오랫동안 토성과 돌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초기 청동기 시대에 그 고리는 재건되고 정교해집니다. 튼튼한 돌 기초는 사람보다 높은 진흙 벽돌벽을 지탱하며 두 사람이 나란히 걸을 수 있을 만큼 두껍습니다. 홍수가 위협하는 곳에서는 벽이 얕은 도랑 뒤에 자리 잡아 물의 흐름을 늦춥니다. 접근이 용이한 곳에서는 다져진 흙으로 된 경사면, 즉 글라시스가 벽 바깥쪽에 세워져 공격자가 기초에 닿기 전에 가파른 경사면을 올라야 했습니다. 이것은 한 건축가의 꿈이 아닙니다. 계절이 허락할 때 사람들을 동원하는 방법을 아는 한 세대의 작품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정당화할 위협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부는 자연적인 것이었습니다. 홍수도 있었고 지진도 계곡을 때때로 흔들었습니다. 흙으로 보강된 두꺼운 벽은 개별 주택만으로는 흡수할 수 없는 충격을 더 잘 흡수합니다. 일부 위협은 인간적인 것이었습니다. 교역로는 상인들만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저장된 것의 냄새를 따라오는 약탈자들도 끌어들입니다. 성벽은 필요할 때 예리코를 식량 저장고에서 요새로 바꿉니다. 문은 이방인이 손님이나 적이 되는 장소가 됩니다. 중기 청동기 시대에 이르면 예리코는 이미 도시 생활의 기본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수세기 동안 더 어려운 단계로 나아갑니다. 오아시스는 요새화된 도시국가, 즉 기념비적인 방어시설, 부유한 묘지, 그리고 샘을 훨씬 넘어서는 정치적 이상을 가진 가나안의 거점이 됩니다. 땅은 이 시기를 잘려나간 돌의 선명함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발굴자들이 언덕을 파내려 갈 때 중기 청동기 시대 지층은 그 규모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 규모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시에 열리고 날카로워지는 세계에 대한 응답입니다. 성벽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전 세대들은 예리코를 흙과 돌로 둘러쌌습니다. 중기 청동기 시대의 건축가들은 그 아이디어를 가져와 과학의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계곡 바닥에서 도시에 접근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집에 도착하기 훨씬 전에
당신은 다져진 흙으로 만든 넓고 경사진 둑을 오릅니다. 이 글라시스는 2층 건물 높이만큼 솟아있을 수 있습니다. 비를 막고 느슨한 흙이 방어 시설을 약화시키는 대신 경사면 아래로 흘러내리도록 각도가 맞춰져 있습니다. 경사면 바닥에는 층층이 쌓인 큰 돌로 된 옹벽이 서 있습니다. 그 돌들은 무겁고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신중하게 선택되었고 작은 조각들로 채워져 벽면이 중력과 기술에 의해 지탱되는 마른 폭포처럼 솟아 있습니다. 돌 옹벽 위에는 진흙 벽돌로 된 흉벽이 서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 전체 구조물은 문이 보이기 훨씬 전부터 도시를 선언하는 인공 능선, 하나의 고리로 보입니다. 이러한 방어체계는 사다리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속도까지도 무력화시킵니다. 이 시기에 말과 전차가 레반트 지역의 역사에 등장합니다. 가벼운 전차의 사용은 엘리트 군사력의 상징이 되었죠. 도시들은 이 새로운 위협에 맞서 거대한 토목 공사에 투자했습니다. 예리코의 방벽은 적들이 속도를 늦추고 문 앞에서 수비수의 개임에 응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질서에도 불구하고 중기 청동기 시대의 세계는 불안정했습니다. 도시를 풍요롭게 하는 바로 그 네트워크가 도시를 더 넓은 충격에 노출시켰습니다. 예리코의 고고학적 기록은 후기 중기 청동기 및 초기 후기 청동기 지층에서 한 번 이상의 폭력적인 파괴 사건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 흔적은 레반트 유적지 전반에 걸쳐 익숙합니다. 바닥에 쓰러진 불에 탄 목재, 여전히 내부에서 타버린 목재들보의 자국을 보여주는 무너진 벽돌, 흩어진 깨진 그릇들. 20세기 중반 캐슬린 캐년이 예리코의 언덕을 연구했을 때 그녀는 유이대한 중기 청동기 도시가 이집트가 재통일되고 남부 가나안으로 군사력을 다시 밀어붙이던 시기 근처에 최종적인 파괴를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리코가 이집트의 군사작전으로 함락되었든 지역 분쟁으로 함락되었든 이 거점의 끝은 불과 함께 왔습니다. 하지만 끝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저장하고 수리하는 법을 스스로 훈련한 도시는 한 번의 타격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파괴 후 유적지는 재정착의 시도를 보여줍니다. 그 규모는 더 작아졌고 성벽은 완전히 재건되기보다는 재사용되었습니다. 도자기는 초기 후기 청동기 시대에 더 전형적인 형태로 바뀝니다. 그러나 중기 청동기 시대의 거대함은 물러났습니다. 그 에너지와 뚜렷한 목소리는 성벽과 무덤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전설이 고고학과 만나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예리코 성벽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서 여호수아기에 기록된 이야기는 간결하고 극적입니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 7일간의 의식적인 행진, 신성한 궤를 맨 제사장들, 나팔소리, 외침, 그리고 붕괴. 그것은 잊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한 세기 이상 동안 고고학자들은 그 장면을 염두에 두고 텔술탄 언덕을 올랐습니다. 한 손에는 삽을, 다른 한 손에는 도자기 유형학을 들고 말이죠. 그 결과는 단순한 확인도, 단순한 반박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텍스트와 땅 사이의 대화였으며 양쪽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날카롭게 했습니다. 전설 뒤에 숨겨진 위대한 도시는 중기 청동기 시대의 끝에 속합니다. 그 건축가들은 당대 최고의 방어 시스템 중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 도시는 폭력적인 종말을 맞았습니다. 이것은 의견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만질 수 있는 지층입니다. 발굴자들은 두껍고 연속적인 화재층을 묘사합니다. 쓰러진 목재는 수치로 변했고 벽돌은 여전히 뜨거울 때 주저앉았습니다. 옹벽 바깥 경사면은 바깥쪽으로 무너져 내린 진흙 벽돌벽의 파편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집집마다 항아리들이 바닥과 선반에 깨져 널려 있습니다. 많은 방에서 항아리들은 불이 났을 때 여전히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불에 탄 보리와 밀이 사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저장된 곡물이 풍부하다는 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해줍니다. 첫째, 재앙은 갑작스러웠습니다. 매일 식량을 소비하는 긴 포위 공격은 없었습니다. 둘째, 추수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창고와 항아리가 가득 찼을 때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정복 장면의 큰 줄거리와 잘 들어맞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은 시계의 학문입니다. 결정적인 질문은 이 파괴가 언제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성서에 묘사된 이스라엘 백성이 고원지대를 거쳐 계곡으로 내려오던 시기와 일치한다면 어떤 종류의 연관이 가능합니다. 만약 파괴가 더 오래된 것이라면 전설은 이미 폐허가 된 무대 위에 세워진 기억으로 읽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초기 과학적 발굴 시대의 존 가스탕은 자신이 여호수아의 도시와 기원전 1400년경의 파괴를 발견했다고 믿었습니다. 20년 후 캐슬린 캐년은 정밀한 지층학과 도자기 유형의 세밀한 순서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접근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참호는 책에서 잘라낸 페이지처럼 언덕을 똑바로 가로질렀습니다. 그 겹겹이 쌓인 페이지들 속에서 그녀는 위대한 중기청동기 도시가 가스탕이 생각했던 것보다 약 150년 더 일찍 파괴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해석에 따르면 텔의 마지막 진정한 도시는 기원전 1550년경 중기청동기 시대의 끝에 불탔습니다. 그 후 언덕은 소규모 점유와 무덤의 재사용을 보였지만 여호수아가 접근했을 시기에는 요새화된 도시가 없었습니다. 캐년에 수정된 연대는 두 가지 독립적인 증거로부터 힘을 얻었습니다. 첫째, 후기 청동기 일기에 속하는 도자기는 대도시의 파괴층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둘째, 이후 파괴층에서 나온 불에 탄 곡물에 대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는 중기 청동기 시대의 끝 무렵의 날짜로 수렴되었습니다. 모든 학자가 이것을 최종적인 결론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브라이언트 우드에 의한 저명한 재평가는 캐년의 도자기 해석이 너무 엄격했으며 파괴 시기를 기원전 1400년경으로 더 가깝게 둘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벽의 바깥쪽 붕괴와 엄청난 양의 곡물이 성서 기록과 잘 일치하는 특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비판은 오늘날까지도 인용되는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러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는 여전히 강력한 반론으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겹겹이 쌓인 이해를 염두에 두고 성서 기록으로 돌아간다면 특정 특징들이 새로운 맥락에서 빛을 발합니다. 도시를 약탈하는 대신 파괴에 바치라는 지시는 곡물이 불타고 항아리가 깨지는 장면과 일치할 것입니다. 벽이 평평하게 무너졌다는 주장은 가파른 면을 따라 미끄러지는 벽돌의 매우 문자 그대로의 물리학에서 그 은유를 가져왔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언덕이 기억하는 극적인 파괴는 중기 청동기 시대의 종말에 속하며 후대의 이야기는 그 폐허를 무대로 삼는다고 결론짓습니다. 비록 등장인물들은 후대의 시간에 속할지라도 말입니다. 텍스트와 텔의 관계를 읽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나의 파괴 사건에 묶는 대신 우리는 예리코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라는 아이디어의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리코는 해발 고도가 가장 낮은 도시이며 벽과 탑을 세운 최초의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사막과 경작지가 만나는 곳에 서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것을 먼저 마주하는 것은 그 해에 문이 지켜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옳게 느껴지는 문학적 선택입니다. 첫 번째 장애물이 무너졌다고 이야기가 말할 때
그것은 이 지역에 바로 그 벽을 쌓는 기술을 가르쳐준 장소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후, 화재 이후에 장막이 내립니다. 텔은 오랫동안 조용합니다. 여행자들은 여전히 계곡을 따라 이동했을 것이고 샘 옆에서 캠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통행료를 받거나 손님을 대접할 도시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수백 년 후 철기 시대가 도래했을 때 언덕 위에 다시 소박한 정착지가 나타납니다. 그때쯤이면 오래된 도시의 성벽은 햇볕에 침식되는 고대의 기억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헬레니즘과 초기 로마 시대가 되었을 때 예리코는 자신을 재창조했습니다. 요새는 정원 도시가 되었습니다. 왕과 대제사장들은 겨울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성벽을 응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야자수와 계단식수로 타일로 장식된 목욕탕, 그리고 그늘진 안뜰 사이에서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화의 중심은 오래된 텔에서 남서쪽에 와디 켈트를 따라 있는 낮은 언덕들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 유대의 하스몬 왕조가 기원전 2세기와 1세기에 별궁을 짓기로 선택했습니다. 발굴을 통해 우리는 긴 회반죽 바닥의 홀, 저녁바람이 드나들던 기둥 있는 안뜰, 그리고 사막의 가장자리를 통제 가능한 정원으로 박군수로와 연못의 레이스워크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역사는 새로운 인물을 정원으로 데려왔습니다.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예리코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겨울 수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낡은 방을 개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단계에 걸쳐 새로운 궁전을 지었습니다. 로마식 목욕탕, 프레스코 벽화, 그리고 심지어 와디를 가로지르는 다리로 연결된 궁전까지. 그는 자연 그 자체를 건축의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정원은 단순한 휴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기계였습니다. 예리코의 미기후는 대추야자 숲과 발삼나무를 키웠습니다. 대추는 식량이었고 발삼나무에서 채취한 수지는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귀하게 여겨지던 향수와 약용 기름의 원료였습니다. 이 수익은 너무나 막대해서 클레오파트라 여왕이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로부터 예리코의 왕실 영지를 선물로 받았다가 다시 헤롯에게 비싼 값에 임대해 주었을 정도였습니다. 헤롯은 또한 경마장과 극장을 지어 이곳을 정치와 쾌락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헤롯 자신이 이 도시를 사랑할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고지대의 차가운 바람으로부터의 안식처였죠. 그가 생애 마지막에 병마에 시달렸을 때 그는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예리코로 돌아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 행렬은 그를 예루살렘 남쪽 원뿔 모양 언덕에 세운 요새 무덤 헤로디움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헤롯 이후에도 정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로마 총독과 관리들이 이곳을 거쳐갔고 겨울 별궁은 계속해서 권력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복음서는 이곳에서 일어난 일화들을 기록하며 오아시스의 특별한 종류의 기억을 덧씌웠습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를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간 이야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구해준 비유는 이 길과 장소에 영원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비잔틴 시대에 이르러 예리코는 순례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수도원들이 유대 광야의 절벽에 매달리듯 세워졌고 순례자들은 성서의 사건들이 일어난 장소를 찾아 이 길을 걸었습니다. 6세기에는 아름다운 모자이크 바닥을 가진 시나고그가 세워졌습니다. 중앙에는 황도 12궁이 묘사되어 있고 히브리어 비문에는 평화가 이스라엘 위에 있기를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슬람 시대 초기 우마이야 왕조의 칼리프들은 예리코 근처에 히샴의 궁전으로 알려진 웅장한 겨울 궁전을 지었습니다. 이곳의 유적은 정교한 조각, 아름다운 모자이크, 그리고 호화로운 목욕탕 단지로 오늘날까지도 방문객들을 매료시킵니다.
특히 유명한 생명의 나무 모자이크는 사자가 가재를 공격하는 모습을 묘사하며 평화와 전쟁의 공존이라는 깊은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예리코는 계속해서 자신을 재창조했습니다. 최초의 정착지에서 요새 도시로, 왕들의 정원에서 신앙의 순례지로, 그리고 오늘날에는 과거의 모든 층위를 품고 있는 현대 도시로 말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날의 샘가에 서서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저 멀리 오래된 언덕, 텔에서는 인류 최초의 모험가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무너진 성벽의 돌 틈으로는 나팔 소리의 메아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밑의 푸른 잔디 아래에서는 왕과 왕비들이 거닐던 대리석 복도와 정원의 물소리가 잠들어 있습니다. 예리코의 이야기는 파괴와 재건, 신앙과 권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결코 멈추지 않는 생명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단지 돌과 흙으로 쓰인 역사가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고 적응하고 또다시 의미를 찾아 나섰던 우리 인류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 오래된 도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깊은 교훈은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 가장 메마른 땅에서도 생명의 물줄기만 있다면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 오늘 우리의 시간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지혜와 평온을 더했기를 바랍니다. 다음 여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부디 평안한 밤 되십시오.